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노동자연대 신문사 기자인 정선영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그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토론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검찰개혁 관련한 주제를 좀 더 심화해서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싼 그런 전략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가 더욱 알차게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는 그 노동자연대 신문사 기자이신 그 김문성 기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문성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에 그 혁명적 막스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정치의 여러 현실들을 분석하는 그런 날카로운 기사들을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최근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이 책도 공저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한국의 그런 국가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요. 한번 그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를 듣기 전에 그 토론회 진행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사분의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는 시청자 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토론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 발언 신청을 통해서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그 참가 방법은 그 채팅창의 더보기란이나 또 채팅창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채팅창과 전화 발언 신청은 지금부터 바로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사분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년 전 이제 그 2달 후면 5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돼서 파면된 시기죠.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만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적을 때도 수십만 명이 매주 참가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매주 열렸었습니다. 아마 이제 요런 일련에 그러면서 그 정권이 중도에 퇴진을 하게 됐고요. 또 구속돼서 수사를 하고 또 박근혜 이전의 정부였던 이명박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같이 구속돼서 지금 문제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지금은 병원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대한민국 국가, 현재 한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징표로 이런 이제 사태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깨어있는 시민 또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참여와 또 개혁적인 정부의 그 협력으로 과거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 또는 잔재 같은 것을 이제 청산하고 또 민주주의가 심화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사실 이런 논리가 지난해 이제 그 조국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 그 시기에 이제 검찰이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를 이제 비판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조국소 이꼬르 검찰 개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민주화의 조국 수사에 반대하는 하면서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것이 그 민주화 운동의 일부인 것처럼 얘기한 그런 근거가 된 것이죠. 그 한편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아래서 박근혜 정부와 군부가 뒤에서 촛불 무력 진압에 대한 논의들을 결국은 이제 스스로 포기를 했지만 그런 논의들을 했다는 그런 일이 또 드러났었죠. 또 한편에서는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대법원의 고위 대법관들과 판사 법원 지부들이 재판 거래를 하면서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나 없는 사람들 과거에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정권과 거래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문제가 또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그 대중운동으로 몰아냈듯이
이런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도 그런 운동과 정부와 이 개혁 정부를 지지하고 엄호함으로써 이런 것을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문재인 정부 자체가 그것을 이제 그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는 정권 측에 대한 수사,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도용된 위선적인 구호라는 것이 이제 점점 사람들한테 밝혀지면서 그 구호의 힘이 빠졌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문제에 대한 개혁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뭐 지금 국면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들만이 문제인가? 사실은 선출된 정부가 대중의 바람, 염원, 개혁 염원 배신하고 개혁을 참칭해 놓고도 뭐 진보 정부, 촛불 정부, 뭐 개혁 정부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가 붙여 써놓고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한 그 짓거릴 만한 개혁 약속조차도 배신한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뭐 엉뚱한 사람들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 때문에 개혁이 안 된 게 아니라 누가 방해해서 안 된 거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이게 문제 아닌가. 이런 이제 배신 대중의 염원에 대한 배신을 그 대중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은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은 사실 허상적이고 그 어떤 신기루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된 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부터 이제 엄호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친민주당 지식인들이 사실 슬쩍 빼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질문이죠. 선출된 정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최근에 그 지난해 말에 한겨레 신문에 한 기고문이 실리면서 브라질 정부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우파와 결탁한 그 검찰과 법원의 그 사법 쿠데타로 선출된 개혁 정부인 브라질의 노동자당 정부가 탄핵된 일이 2016년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진보적 대중에게 지금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권의 어떤 무리한 어떤 행보들에 대한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뭐 썩 마음에 안 들어도 엄호하고 지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다라는 사실상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선출되지 않은 기관들에 의해서 막 탄핵되고 막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민주주의 대중의 그 정부 선출권이 이제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브라질 우파들이 합심해서 브라질 노동자당 정부를 끌어내는 그런 반동적 그 행위에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보우소나르라는 아주 극우 정치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더 살펴본 거는 당시 브라질 노동자당은 2002년 말에 시작해서 그 14년을 연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룰라 브라질 노동자당을 상징하는 룰라가 재선을 해서 2번을 집권했고요. 그 후계자인 호세프도 재선에 막 성공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4번을 연속을 이겼는데 왜 그 시점에서 우파들의 탄핵이 성공했을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을 왜 못했을까? 우리는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를 빼놓고는 이 당시에 브라질 노동자당이 탄핵된 안타까운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브라질 노동자당 정부를 이뤘던 그런 핵심 인사들의 부패 커넥션이 결국은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페트로브라스 같은 그런 국영 석유 기업 등과 연계된 그런 부패 커넥션이 드러났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뭐 우파의 탄핵 시도 자체는 지지할 수 없다라고 뭐 대중이 또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질 않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브라질 노동자당 정부가 그 2008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그 대가를 자신의 지지층인 그 노동계급 대중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긴축 정책을 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전 집권 시기에 그 아주 소심한 개혁을 제공을 했었는데, 중국 경제가 이제 크면서 브라질로부터 이제 원자재 수입,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 식량, 이런 이제 식자재에 대한 이제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브라질 경제가 잠깐 호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소심한 개혁 제도들을 몇 개 이제 펼쳤습니다. 근데 그런 개혁들조차도 바로 그 2010년대 긴축 속에서 다 되돌려 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나마 좀 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되돌리면서 그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 대중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 대중은 그 우파가 싫었지만 노동자당을 위해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파가 기세 등등해져서 수십만 시위를 벌이고 결국은 정권을 축출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조차도 그 상황에서 브라질 노동운동의 주도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그 브라질 노동자당의 부패를 비판하기를 꺼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했던 거죠. 따라서 사실 브라질 노동자당의 그 탄핵 붕괴권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패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를 접수해서 개혁을 얻겠다는 종류의 개혁주의 전략에 의존하다가 부패에 대해서 침묵하고,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계급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또 침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비판을 아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의식과 조직, 활동을 약화시킨 결과가 바로 우파가, 극우파 특히, 극우파가 부상해서 정권을 잡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실패한 이 개혁주의 전략을 돌아보는 것, 정치적으로 회고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뭐 태초에 국가가 있었다는 식으로 존재해온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그 이해관계를 수호하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조직이고요. 고안돼서 발전된 그런 무장 조직이고, 자본가 계급이 투쟁 속에서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고 확립한 정치적 구조물입니다. 인공적 구조물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그 자체로 개혁되거나 부분적으로 개혁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가 영원 불멸의 것이 아니고 그런 사회적 계급 투쟁 속에서 확립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계급 투쟁 속에서 타도하고 해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형성된 그 자본주의 국가는 따라서 그 자본주의 경제 번영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을 위한 자본주의 번영을 위한 재반의 임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고, 그리고 따라서 또 이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직 요인들은 대체로 자본가 계급에서 충원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선호해서
자신들의 계급으로 끌어올린 발탁한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가 펼친 정책이 뭐 자본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경쟁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취하는 정책이 모든 자본한테 다 유리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 특정 자본한테 유리하기도 하고 특정 자본에게 불리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을 둘러싼 지배계급 간의 자본가들 간의 어떤 투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본가 계급 정당들 간의 그 권력 투쟁, 뭐 정권 경쟁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자국 영토 내에 자본주의적 경쟁력을 더 효율화하고 더 발전시키게 높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자본주의적 정당들 또는 자본주의 지지 정당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뭐 너무 명백하게 선출되지 않은 기구들의 어떤 그 계급성을 부분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이제 허구죠.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자신들 자체가 친기업을 하면서 뭐 무슨 노동계급 위해서 검찰을 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 자체가 그 엄청난 대단한 법도 아닌 그 중대재해법조차도 거부하는 마당에 검찰이 그 기업주들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기소하도록 바꿀 수도 없고 바꿀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무슨 견제와 균형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적이려면 사실 아래로부터 견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그런 일은 그 금지돼 있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 보편적 운영 원리는 국가기관들 간의 견제입니다. 애초에 생겨날 때부터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미국 혁명 과정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에서 그 대중들이 막 참여해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 대한 이제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계급 질서를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질까봐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의회를 견제하도록 하고 등등 이런 식의 원리로서 구성된 것이 바로 삼권 분립이고요. 그게 이제 당시 미국 국가가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적 국가, 그 삼권 분립 국가의 형태를 취했던 것은 바로 그런 취지고요. 오늘날 뭐 한국에도 그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헌법, 미국의 국가 구조를 고안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고요. 농자연대 기사나 또 관련된 그 책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해법이 될까?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는 뭐 부르기는 선거권자를 이제 주권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권력을 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자본주의의 주의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자본의 이념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자본 체제를 가리키듯이 민주주의도 이념이 아닙니다. 민주정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는 민중의 지배, 뭐 대중의 지배, 결국은 이제 일하는 다수가 통치하는 국가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제 궁극적 지향은 대중의 자기 통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주주의이고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자기 생활을 생산할 수단이 없어서 그 임금 노동에 종속돼서 착취를 받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이 사회의 주권자다, 통치자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형용 모순인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미국 혁명을 말씀드렸지만 그 17세기 중반의 영국 혁명, 그리고 18세기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그다음에 18세기 후반에서 이제 19세기 초반에 걸친 프랑스의 이제 혁명,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3대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혁명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적 관계들이 확립이 됐죠. 해당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이 혁명들에서도 그 참가했던 구체제를 타도하는데 동참했던 민중이 그 혁명의 귀결점으로 선호했던 해법과 그다음 그 혁명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권력을 쥔 부르주아의 그 대표자들이 선호했던 해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가 보편적 권리로 그 선언이 되고 구체제 그 신분제적 속방에서는 해방이 됐죠. 그래서 형식적 평등을 쟁취했지만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그냥 재산을 가진 사람들, 유산자들의 권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세기부터 그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왔고요. 그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민중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계급 운동의 민주주의적 요구는 또 참정권 요구, 보통선거권 요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들에게 1인 1표 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계급이 정부 선출에 참가해서 그 노동계급을 위한 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가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이 운동을 적대시하고 탄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노동계급 남성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서 노동계급 여성에게까지 선거권이 그 부여된 것은 이제 사실은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그 압력 속에서 그런 것들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 하에서 쟁취한 보통 선거권이 그 기대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19세기 중반에 이제 최초의 노동자 대중투쟁이라고 불리는 그 차티스트 운동이 바로 이 보통 선거권을 위한 운동이었었는데요. 이 운동은 이제 영국 의회에 노동계급의 대표들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치 이제 부르주아 혁명기에 그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에 보내기를 원했던 것처럼요. 이 운동의 대표자들은 초기에 그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 권력에 참여하지 못한 것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나고 보니 보통 선거권이 보급된 1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보면 다시 봐도 그때 봐도 진실은 그 반대죠. 정치적으로 그런 권리를 얻어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받거나 또는 착취받는 임금노동 관계에서조차도 배제되면서 그런 경제적 불평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서 어떤 권리를 받아도 그것이 그 해방, 평등과 자유,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자유를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지배적인 상식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매우 가깝고 원리상 친한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배적인 상식이고 지배계급의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보통 선거권 요구조차도 사실 그 길게 보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특징은 첫째는 착취의 기초에 있다는 거죠. 둘째는 매우 무질서합니다. 무정부적이고요. 셋째는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초 위에 서서 어떤 성립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치적 상부 구조가 민주적이기는 어려운 거죠. 이 질서를 더더군다나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권리와
경제와 자유는 일단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 소득의 원천인 생산 자원과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소수의 자본가들만이 통제를 하고 있죠.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합니다. 이런 근원적인 불평등 때문에 그 자본가들은 노동력에 판매된 가격,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 그러니까 임금보다 더 많은 노동을 약속한 시간 내에 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막스가 말한 착취인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 관계가 재생산되면서 아주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거죠. 그 자본가는 더더욱 큰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계속해서 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근본적인 양극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뭐 권리, 소비자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환상인데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갈수록 우리가 두드러지는 거는 소비의 표준화죠. 비슷한 거를 사게 되고 뭐 스마트폰 예를 들면 엄청나게 경쟁과 화려한 그 버전 업되는 거에 대한 막 광고와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만 사실 비슷비슷한 기계들 가지고 그 두세 개밖에 안 되는 회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고요. 그래서 별 차이도 없게 만들어 놓고 막상 이 충전하는 것만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이것은 이제 생산과 유통을 거대 기업들이 이제 갈수록 지배하게 되기 때문인데 막스는 이것을 이제 이 과정을 집적과 집중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자본의 집적과 집중. 이제 무정부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건 이제 자본주의 생산 자체가 사람들의 필요를 뭐 계산해서 이렇게 공장마다 나눠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정부적이죠. 따라서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팔리지 않고 이윤이 되지 않는다면은 생산이 중단되죠. 경제공황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본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사회적 경험은 더더욱 파편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신의 삶, 어떤 공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그 파편화된 삶의 어떤 삶이 가지는 의미의 원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막스가 말한 소외인데요. 그래서 만연한 어떤 무관심, 뭐 이기주의 같은 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람들을 파편화시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녹초로 만들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가 대중의 자기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능동적 대중이 존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대중에게 영감을 주는 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받고 있죠. 자, 그럼 한국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이제 얘기한 그런 뭐 민주적 개혁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하고 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따라서 그 자본주의 국가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이제 원리적으로 문제적인 발상, 불가능한 발상, 따라서 신기루를 쫓는 것,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노총이나 정의당, 진보당 같은 노동계의 대표적인 조직들은 그동안 지금 좀 바뀌려고 하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뭐 친노동적이거나 진보적인 개혁을 얻겠다는 전략을 취해왔죠. 그래서 비판적 협력 노선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협력의 강조점이 있고
비판은 조금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조국 국면까지만 해도 아주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요 조직들은 그 자신들이 이 자본주의 국가, 한국 국가를 이용해서 집권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를 또 민주 개혁을 하자, 권위주의적 유산을 잔재를 민주당과 협력해서 이참에 청산하자 하는 그런 이제 발상, 전략 또는 유혹, 협박 같은 것에서 지금 바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취하는 전략은 서로 연결된 서로 다른 층위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민주개혁 전략이죠. 한국 국가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서 진보를 쟁취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자신들의 집권이 이제 궁극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계속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과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비판적 협력 노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전략의 이제 주된 양상, 현재적으로 주된 양상은 이제는 이제 주류 사민주의 전략으로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은 정의당의 의회 개혁주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략은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서 집권해서 이제 진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이제 전략을 지난 7년 전에 헌법 내 진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뭐 전통적인 스탈린주의 단계 혁명론도 있지만 오늘날 이것은 이제 1단계가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이 부분은 민주주의 혁명론보다 민주주의 개혁, 민주개혁론의 그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천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요 의회 개혁주의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점에서 아까 이제 원리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기초에서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현재 이 사회가 처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 뭐 코로나 팬데믹, 경제 대침체, 기후위기 같은 이제 객관적 위기들은 자본주의를 문제 삼고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자본주의를 해체해야만 해결의 단초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위기들이죠. 또한 현재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생산력도 뭐 세계적 수준에서든 한국적 수준에서든 이제 더는 걸림돌이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제 침체 때문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도 세계적 차원에서 사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어낼 복지 또 지금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고요. 선출돼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권리 신장이 새롭게 되고 있지를 못하고요. 대체로 많은 경우 후퇴하고 있죠. 묵지와 함께. 그에 따라서 이제 주류 정당들은 물론이고 개혁주의 정당들도 집권해서 뭐 진보적 면모를 보이거나 뭐 무슨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진보적 개혁적 지지층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고, 둘째는 한국에서 이제 얘긴데요. 민주당이 비록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이른바 이제 민주화 과정을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표방하고 자신들이 집권해야 민주화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수혜자였고요. 따라서 이제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가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정당,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는 민주당과 함께
그런 체제 변혁 또는 민주주의 신장을 할 수가 없다.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물론 정치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뭐 남은 과제들이 또 있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킨다거나 또는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해서 진보정당, 노동계 진보정당이 집권하거나 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당연히 지지하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현재 그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조차 그 민주주의 확장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해관계는 노동계급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당이 개혁주의 정당일지라도 노동자 정당이 집권을 하려면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안에서도 노동자 민주주의의 그런 요소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앞에서 첫째, 둘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 돼서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러니까 생산력의 측면에서나 노동계급의 지적, 정치적 발전의 측면에서나 그 잠재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역량이 마련된 상황에서 그런 농자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본주의 하에서의 한계가 많은 그런 집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제 노동운동이 한국에서 처한 역사적 과제는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운동에서 지금 던져진 그 의제는 개혁이냐 혁명이냐이지 더 이상 어떤 개혁이냐 또는 한국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이냐 혁명이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개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혁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개혁에서는 사실 머물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드리면 그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 민주주의가 그동안 발전해 온 것에 대한 동력 모두 노동계급의 투쟁에 있었고요. 그 이해관계도 노동계급에게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작업장의 문제로 투쟁하든 뭐 민주적 권리들의 문제로 투쟁을 하든 노동자 투쟁은 더 일반화된 정치적 투쟁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따라서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해체해서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그런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우리가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고 토론하는 것에서 이런 그 과제, 커 보이는 과제가 과제지만 이것을 위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이런 주제를 통한 토론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성 기자의 발제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왜 양립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그 자본주의 국가를 통해서 이런 그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전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역사적 사례 등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발표를 하는 중에 질문이 들어와서요.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양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이제 꺼냈는데요. 과연 이게 왜 나왔는가, 민주당의 저희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이 김태양님이 다른 분과 토론을 하다가 이제 제기받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토론하셨던 이제 상대방 분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대 사법부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책 집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식의 그런 제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세 번째로는 그 포퓰리즘과 관련한 것인데요. 우파들은 문재인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포퓰리즘이 반민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은 이런 포퓰리즘이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든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런데 물론 동시에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우익 포퓰리즘이 또 이제 성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또 말씀하시면서도 어쨌든 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다. 포퓰리즘은 민주적인 것인가? 포퓰리즘의 진정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연사분의 그 의견은 이제 이후에 정리 발언 때 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그 발언 신청이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 발언을 이제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더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그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전화 그 발언 연결되는 동안 또 한 질문을 더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이재혁 씨가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아니라 의견이신데요. 개혁 배신으로 왼쪽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는 민주당이 이명박근혜 사면카드로 오른쪽에 추파를 던지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앞서 김태양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면 이야기에 대해 민주당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위기 대응을 두고 자기들끼리 갈등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전화 발언 바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해 주시죠. 예.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승주라고 하고요. 저는 그 발제 중에도 나왔지만 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곧 국가의 성격 변화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험으로는 독재 정권과 그 후예들 아니면 민주당 이렇게 집권당이 왔다 갔다 한 역사인데요. 이 둘이 엄청 싸우는데 과연 그렇게 몇 번 집권당을 바꿔본 이 경험 동안 무엇이 조금이라도 국가의 성격에 바뀐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대한민국을 민주, 인권,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권을 했지만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무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000명은 코로나랑 같이 가두고 방치했다가 거의 지금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우파들이 되게 역겹게도 세월호 참사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우파들이 할 소리는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사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가 여전히 황당할 정도로 무책임하다라는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보안법 탄압이나 파업이나 집회를 한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일도 여전히 민주당 정부 하에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홍강철 씨라고 하는 탈북민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거의 4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하다가 최근에야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정치제도는 여러 정당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대중들은 표를 던져서 선택하면 엄청 민주적인 거 아니냐, 마치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듯이 민주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단순한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정치를 경제라는 진정한 권력과는 상관없는 무언가처럼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실 현실에선 돈이 많아야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인맥도 만들 수 있고 정치인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실을 가리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진열대에 올라온 여러 정당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해도 그들이 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한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보다 훨씬 나은 개혁주의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한계가 있는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이 큰 정당이 되려고 하는 이상 결국엔 그런 정당이 국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개혁주의 정당을 바꿔놓고 만다는 그런 점을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 분이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발언 기다리는 동안 또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님과 지제이님께서 아까 이제 김태양님이 올려주신 질문, 이명박근혜 사면, 민주당 내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관련해서 우파 오른쪽 층을 달래기 위한 용이다 하는 이제 내용의 글들을 남겨주셨고요. 특히 이제 그런 김대중 때 그런 전두환 노태우를 이제 사면했던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해 주십시오. 저 김준효라고 하고요. 발제에서 나온 브라질 노동자당 탄핵 사례 관련해서 좀 말을 보태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선출된 정부를 이용해서 친노동 개혁을 하겠다는 전략이 국가가 구조적 인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그 현실의 자본주의 지배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좀 교훈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탄핵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사상 최대 규모의 스캔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건 대통령이나 고위직 몇 명만 부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국영기업에 있는 노동자당이나 노동운동이나 심지어 반독재 운동 투사 출신이었나 정부에 들어간 수천 명이 연루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위 국가를 점령하겠다고 선출된 정부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좌파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그게 바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개혁을 계속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고 정권을 지키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부문의 자본가들과 우파 정당들과 타협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부패에 노출됐던 겁니다. 실제로 그 부패 스캔들이 났던 국영기업들, 페트로브라스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영기업들이나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이나 중앙은행 같은 곳들은 하나같이 다 노동자당의 노동운동 투사 출신이라든가 반독재 활동가 출신의 인사들이 다 주도하거나 심지어 직접 만들고 집행하는 그런 계획들 속에서 그 부패가 벌어졌던 겁니다. 이걸 두고 당시에 이제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는 좌파가 국가를 점령한 게 아니라 국가가 좌파를 국유화했다 이렇게 이제 천평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뇌물과 특혜가 오고 갔었는데 그 뇌물이나 특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건 소위 개혁을 집행할 정부를 지키겠다면서 정치적으로 타락을 해버렸다는 것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발제자도 노동자당 정부, 소위 대중파업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정당이 집권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연금을 계약하고 아주 소심하게 집행했던 빈민 지원책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노동자 권리들을 공격하고 노동 귀족론 같은 걸 펼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노동자당 정부 시절에 거듭거듭 있었는데 바로 그럴 때마다 이제 크고 작은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는 건 또 우연이 아니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브라질 노동운동과 좌파들의 다수가 노동자당 정부 개혁의 주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룰라 개인 이런 사람들을 엄호하겠다면서 더더욱 의존적이 됐던 것. 그래서 부패나 정부의 긴축이나 노동자 공격에 대해서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뇌물과 특혜 같은 거를 견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비판하면서 독립적으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 수행하기도 어렵게 됐던 점, 그런 점들이 비극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것이 이제 보우소나루가 집권해서 노동계급 전체에 대해서 강공을 퍼붓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어떤 토대를 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바로 이 사례는 현존 국가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현실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뿌리내리고 있는
그 인적 구조적으로 풀이내고 있는 그 지배 네트워크와 만났을 때 굉장히 무력하다는 점, 오히려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계급투쟁을 견지하는 어떤 그런 정치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발언이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 발언 연결하는 중에 그 채팅창에 올라온 그 의견과 관련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님께서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김태양님께서 던진 질문에 대한 이제 의견입니다. 경찰과 군대 같은 억압기구의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건 노동계급에게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생산, 유통, 판매 등 그 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또 다수 자본의 맹목적 이윤 축적 경쟁 때문에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자본주의 체제에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공식 정치는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한과 미국의 사례만 봐도 엘리트 기성 정치인 손에 맡겨진 국가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군대 같은 억압기구의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건 노동계급에게 해롭다는 이제 그런 그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전화 발언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그 채팅창에서 한 분께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그에 대해서 좀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조선일보 등이나 아니면 우파가 문재인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경제 위기 시기에 어떤 그들이 생각하기 필요한 친기업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이 추진해라라는 것을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더 많이 추진하라고 독촉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뭐 어떤 분석이 기초하다기보다는 그냥 비난 성격이 강하다. 좀 더 국제적으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 주되게는 이제 트럼프처럼 기성 지배자들을 비난하는 우파적 극우 세력과 또 정반대편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비판하는 급진 좌파를, 즉 주류 정치인들 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서 흔히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말 역시 비난 용도로 쓰입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것 외에는 큰 내용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라고 분석을 하죠.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급을 중심으로 정치를 분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주류 보수 정당과 달리 민주당은 거기도 주류고 보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달리 이 일부 NGO를 매개로 해서, 비록 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작아지고는 있지만 NGO 영향력이 일부 피지배계급 조직의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들의 기반이 계급을 가로지르는 탓에 민주당도 분명히 노골적인 자본주의적 정당이지만 그들이 진보적 공약을 내세우면은 국민의힘이 말할 때와는 달리 만만치 않은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과 마냥 똑같다고 보진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분석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하고 싶었고요. 잠깐 시간을 내서 한다면은 포퓰리즘은 또 좌파적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포데모스가 대표적인데요. 포데모스는 처음 등장할 때 되게 급진적으로 또 좌파적인 메시지로 등장을 했지만, 또 좌파적인 운동, 긴축반대 운동의 결과로 부상을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좌도 우도 아니다. 그러면서 특정 계급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소수 엘리트층에 반대하는 모든 민중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포퓰리스트 정당이라고 표방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사실상 스페인 정부에 포함이 돼가지고 어떤 재정 지출을 제한한다든가, 즉 코로나 위기 시대에도 돈을 너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입장에 동조라는 식이 나가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 연사가 말했다시피 민주주의를 핵심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자본주의 자체인데, 거기 도전하기 위한 어떤 노동계급의 기반 혁명 전략 없이 막연하게 민중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자꾸 중앙 권력으로의, 즉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는 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좌파적 포퓰리스트조차도 그 집권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이렇게 변질되고, 최근에는 그 일부 국제파들이 살단 시경에 이르렀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연결해 주시고요. 네, 연결되는 동안 그 채팅창에 올라온 또 다른 의견 하나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DJ님께서 남기신 의견인데요. 일단 경찰이나 군대, 사법부 등의 구실이 필수적이라는 틀 자체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억압해야 하는 체제라서 필수적으로 이제 보는 생각이 있지만은 이제 범죄의 원인이 이런 체제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사법부는 결코 범죄를 줄일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류의 억압 기구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방향에서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전화 발언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발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신이라고 하는데요. 한 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경찰과 군대 역할에 대해서 저는 자본주의 집행의 과연 전문성과 안전성의 그 내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체제에서 제도화한 폭력과 살인이 과연 진정으로 노동계급과 평범한 대중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본주의 국가는 경찰과 군대를 두 기둥으로 삼아서 자본주의 축적 조건을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정책들이 때로는 서로 다른 자본들 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동시에 자본가 계급에 아주 합법적인 착취를 보장해주는데 이 자체가 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다라는 것이고 불합리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탄생부터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그 국가의 안보와 보안 또한 계급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군대와 경찰과 같은 제도화된 폭력 외에는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요. 사실 별로 되지 않은 여러 노동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참변들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보더라도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에 저항하는 것도 자본주의 국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한다라는 점을 보면 또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그 청중 토론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또 채팅창의 의견들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연사분의 정리 발언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공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제한대 신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노동제한대 이번호 신문에서는 그 검찰개혁 운운하는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과 함께 또 자본주의 하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다루는 그런 기사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한 글이나 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과 관련한 중요한 그 정치적 쟁점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이를 신청하시면은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은 또 종이신문을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제 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한 걸 다 얘기를 못하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토론 질문, 전화 발언, 그다음에 채팅창 질문과 의견으로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날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모두가 민주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전혀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자들조차도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뭐 한국적 민주주의를 얘기한 것이나 전두환이 자신의 그 독재 정당, 독재를 위해서 만든 정당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 이제 그 1월 1일 날 경향신문에서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서 한 것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것들을 이제 했는데,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97.2%가 중요하다. 모두가 중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저 97.2%의 사람들 안에는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산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는 그런 것, 또는 그 코로나나 경제 위기 자체가 노동자들한테 전가되거나, 또는 노동자들은 뭐 방역은 개인 책임으로 다 돌려지는데, 노동자들은 가장 밀집도가 높은 게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출퇴근길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건 비민주적이라고 느끼는 노동자들이나, 반대로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반민주적 입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래서 이제 어떤 민주주의냐가 우리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 제가 골랐던 거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취약계층이라고 여긴 이들은 55%, 56%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취약계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감안해도 여기서는 반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는 사람이 또 56%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정반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56대 44 정도의 비율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본인 그 답을 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문제가 사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는 것에 1, 2, 3등인데, 사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 얘기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창구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모로 바쁜 이재용 재판도 받아야 되고 막 바쁜 이재용 삼성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문에 응할 리는 없었기 때문에, 설문에 실제로 응한 사람들 대부분은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보는데, 대단히 시사적인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 국가의 민주화라는 게 어떠해야 되는 바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바라는 사람들은 저 셋 중에 어느 게 속해 있을까? 그 사람들은 창구도 있고 시간도 남고요. 다만 이제 목소리를 내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반대가 엄청 크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했다가는 이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막 터질 것에 대한, 그게 뭐 행동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래서 이제 연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복이 싹 떴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반성이 있어야 사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월 14일 날 박근혜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원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운 것일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문재인 이게 포퓰리즘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자체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적인 포퓰리즘, 그래서 민중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있겠고, 중도파, 문재인 정부 같은
중도파 정부의 이제 포퓰리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파 포퓰리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국민의힘은 우파 포퓰리즘은 아니죠. 예. 이제 어떨 때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를 보면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뭐 복지를 늘리자고 할 때 이제 포퓰리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대체로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선거권을 가진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권자의 이게 이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거를 대중영합주의라고 하는가? 왜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하는가?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배계급 정당들의 정치는 지배계급에게 이로운 것을 대중에게 설득해서 대중이 그걸 따르게 하는 거지 대중의 이익을 자신들이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정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막 잘못 퍼주게 했다가는 정말 더 어려울 때 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제약된다 라는 논리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지배계급 정치의 그 주된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대중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하는 목소리를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이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회 민주주의는 따라서 대중이 휘둘리지 않는 것인 거죠. 따라서 그거는 말만 민주주의지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기 국민의힘은 그조차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파 포퓰리즘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포퓰리즘은 이제 본질적으로 그 계급을 두루두루 노동계급, 그다음에 노동계급이 아닌 그런 이제 서민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이제 중간 계급들을 두루두루 그 대변한다는 정치인데요. 그 문재인을 포퓰리즘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에 기반한 정당이고 세력이고 거기에 기초한 강령을 가진 정부이지만 일부 NGO나 뭐 일부 이제 뭐 개인들 노동계 지도자들 개인들을 포함한 특히 이제 핵심적으로는 중간계급 NGO 운동에서 핵심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뭐 노동운동 NGO를 통해서 노동운동이 좀 더 사회적 대화에 뭐 한다거나 어떤 계급투쟁보다는 정부와의 어떤 대화를 통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NGO 출신 뭐 노동계 출신 정치인들을 통해서 뭐 자기들이 뭐 채널을 만들어 주겠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뭐 어떤 법을 반영해 주겠다는 식으로 뭐 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기반도 일부 있고 그런 행태를 보인다 그런 전략을 쓴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또 문재인 정부의 자본가 계급 정부적 성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나 뭐 자본가 계급적 성격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 그것을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포퓰리즘도 우파들이 대중영합주의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절반은 맞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실제로 대중영합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선이기도 하다는 것이고요. 진보 포퓰리즘은 그 이제 민중주의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진보적 민족주의 경향들이 이제 민중주의 성향을 띠는데 외세나 재벌, 외세와 결탁한 그래서 뭐 토착 외구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해서 이제 그 한 줌의 그 구체제 지배계급 인물들에 맞선 나머지 계급들의 연합적인 저항 이런 것을 이제 뜻하고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이들은 대중운동을 또 일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들한테 대중영합주의라는 비난을 하지는 않죠. 그냥 의회주의 정치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지배계급 정당들이 대체로 이제 주류 양당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책략적인 의회 정치 밖에서 대중운동을 통해서 압박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부정적인
그걸 달아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세와 재벌 대 각계각층의 연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것에 이제 막스주의적 의미에서 볼 때는 진보적 포퓰리즘은 당연히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대상이긴 하지만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각계각층의 연합이라는 전략에서 녹여버리려고 하고 흐리려고 하고 제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또 비판하고 또 노동동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자신의 독립적인 계급투쟁의 힘으로써 중간계급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 힘으로 개혁을 쟁취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개혁을 노동계급의 힘으로 쟁취함으로써 그런 계급을 끌어들이도록 해야지 자신을 그런 범민중의 일부로 그냥 이렇게 약화시키고 녹여서는 오히려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은 국가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이제 그 안정성 문제가 남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선출직들의 임기 보장, 비선출직 관료들의 임기 보장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안정성, 전문성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뭐 검찰 개혁, 검찰 때려잡기, 검찰 를 정권의 이중대에 만들기 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이것이 쟁점이었었는데, 오늘날 정치학에서는 그 비선출직 관료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 상권 분립 같은 그런 견제와 균형의 한 방식으로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끝나서 좀 약간 아쉬운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인물이 핵미사일 가방, 발사시킬 수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닐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의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지위가 보장된 트럼프를 수행하는 관료들이 그것을 잘 막아주기를 바랄 수 유일한 수단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자본주의 국가의 연속성, 정부가 계속 바뀌어도 국가가 계속 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인 또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 어떤 이제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면서 말 그대로 선출된 사람들에 의한 행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 이렇게 지난 적이 있었는데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박근혜 탄핵 기간, 국회에서 탄핵돼서 그 기간에도 사실 이제 직무가 정지돼서 대통령이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나라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거든요, 국가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관료들에 대한 전문성과 특히 이제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특색들을 부여하고 나름의 어떤 파워들을 발휘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목적 자체는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이 자본주의 국가가 기본으로 자본주의적 질서를 운영하고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고 그리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경찰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경제 관료 이런 경우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전문 관료들의 결정에 대한 이제 보장을 받고요. 함부로 문민 통제가 어느 나라도 확립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은
자본주의 국가가 그 국가 형태를 자본적 민주주의 형태, 의회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그 본질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실 막스주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은 경제 권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 자원의 분배, 생산의 결정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정말로 진정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의 무장력이 보이는 주먹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이는 주먹이 등장하지 않으면 현 체제 질서를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부분적으로 개혁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첫 번째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한국에서 민주당은 이 자본주의 국가를 그런 경제 권력자들, 자본가들을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잘 돌아가도록 하고 그 질서를 수호하는 데서 자기들이 더 국민의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답변하기로 하고 빠뜨린 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얘기는 아까 문재인이 왼쪽에도 한 발 걸쳐놓고 우파에게도 여러 발 걸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추락 위기 속에서 자본가 계급에게 호소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의 진정한 기반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어떤 개혁 제스처를 통해서 포퓰리즘적으로 노동운동, 결정적으로 노동운동이죠. 사회운동, 여러 사회운동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잡아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노동운동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이전 정권들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그 자본가 계급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유용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기반에서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우파에게도 아부를 던지는, 또 요게 또 안 되면 또 왼쪽에다 또 하는 아부 하는 걸 던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지지율 하락, 정치 위기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정부를 도우려고 민주개혁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정부 함께 한다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도 헛된 꿈이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게 개꿈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난해 눈뜸의 해를 보낼 것이죠. 올해는 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따라서 노동운동은 바로 그런 새롭게 눈뜨는 사람들 조직하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투쟁으로 조직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제, 그렇게 되도록 혁명적 좌파가 거기서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적 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와 또 정리 발언 해주신 굉장히 유익하게 해주신 김문성 기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토론 알차게 채워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가 좋으셨으면 노동자연대 TV에 알림과 구독,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